지금부터 사단법인 대전언론문화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기자실 개방 시대적 흐름이다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정상 국민들 생략하고 시스톤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사는 저희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정작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이사장 정재학입니다. 언론 환경이 엄청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이 기자들하고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기자실인 것 같습니다. 기자실을 기자단 중심의 기득권 언론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충돌이 있습니다. 최근 충남도에서 개방형 브리핑룸을 만들려고 할 때 기자단의 일부 언론인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기존처럼 기자단 중심으로 독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은 인터넷 신문, 모바일 언론, 종편 등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 기자실, 정보의 어떤 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기자실을 기득권 언론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은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기자실 개방에 기자실 환경 변화에 중요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김재영 교수님, 김선미 기자님 모두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그 세미나를 열면 걱정하는 것이 방청객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언론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오늘 그 세미나는 굿모닝 충청하고 해서 생방으로 지금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방청객이 좀 적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오늘 세미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발제자분, 사회, 패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좋은 세미나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세미나 사회를 맡으신 김선미 컬럼니스트께 마이크를 넘겨 진지하고 생동감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데 밖에 나가고 싶은 유혹을 떨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세미나 사회를 맡게 된 김선미입니다. 저도 언론사에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했었고 지금도 한 발은 언론계에 발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글도 쓰고 뭐 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분들과 사회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오늘 발제 맡아주실 김재영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심규상 오마이뉴스 충청본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토론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선희 대전대학교 글로벌 융합 창의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기동 대전 충남 민원연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정찬욱 한국기자협회 정책기획단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직함과 함께 현직에서도 지금 연합뉴스 대전 기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발제를 보면서 늘 이제 그 대전 언론문화연구원이 그 언론과 관련해서 특히 지역 언론과 관련해서 많은 세미나나 그 논의를 이렇게 촉발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주제를 볼 때마다 이런 주제를 아직도 21세기에 해야지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뭐 적절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이미 정리되고 넘어갔어야지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어느 틈엔가 보면은 또 한쪽에서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언론 환경이라든가 언론 그 취재 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많은 것이 변화가 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변화되지 않는 그 무엇이 아주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자실 개방 시대의 흐름이다. 이제 오늘 주제 그 발제 제목이죠.
너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해서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인사말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 우리 지역에서 뭐 대전은 아닙니다만은 충남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자실 개방을 문제를 놓고 기자들끼리의 어떤 약간의 그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론 환경 변화가 아주 급속하게 바뀌는데 이 문제를 점검을 함으로써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김 교수님께 마이크 넘겨서 발제 한 30,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김지영입니다. 저도 이 기자실 문제를 세미나 하신다고 해서 왜 지금 갑자기 이런 시대에 또 구태의연한 이런 주제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끊이지 않는 문제인 것도 처음 알았어요. 최근에 7월인가요? 그때 이제 충남도에서도 또 기자실 관련한 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논란이 되는 시점들을 알고 있었긴 하지만, 아, 좀 이렇게 좀 원고로 써본 적은 처음인 것 같고요. 짐작하시겠지만,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학계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의견 충돌이 되는 지점들이 좀 있죠. 현업에서는 이제 너무 현장에 이걸 상황을 모른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아무래도 학계에서는 원론적으로 옳은 거, 뭐 이런 거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괴리가 생길 텐데, 기자실 문제도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발제를 맡으면서 아마 학계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기자실에 대해서는 이거는 없어져야 할, 오히려 언론 이 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보통일 것 같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오히려 발제를 하기 전에 제 입장 자체가 워낙 분명하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은 뭔지를 좀 꼼꼼히 좀 살펴보려고 했어요. 오히려. 그래야 뭔가 좀 공정한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역시 기자실은 불필요하다를 넘어서 오히려 언론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속 가능성을 생각할 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이 서게 됐습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뭐 이것저것 이제 뭐 요즘 같은 시대에는 검색으로 이제 주로 하니까 검색하다가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지표도 있구나, 이런 거를 새삼 발견하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특히 이번 원고 쓰면서 좀 주목한 건요. 지금 이제 다 아시겠지만 시대 흐름 자체가 굉장히 미디어 환경 자체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4차 산업혁명의 골자는 초연결성, 초지능성, 이 두 가지로 이제 지배하게 될 텐데, 뭐 초연결성은 뭐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 연결되는 범위가 확장되는 거고, 이게 페이스북에서 2011년에 조사했을 때 페이스북 이용하는 대상자들 뭐 어마어마한 숫자를 조사했습니다. 뭐 10만이 넘어가는 숫자를 조사했더니, 사람들은 몇 단계를 건너면 서로 연결되는 관계인가. 그때만 해도 4.6명 정도가 나왔어요. 4.6명만 거치면 서로 연결된다. 원래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6단계 분리 이론이라 그러는데, 6 디그리스라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6단계만 건너면 대충 연결되는 사이다. 저하고 트럼프도 알고 보면 6단계만 거치면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2011년 조사에서는 4.6명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또 조사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광범위한 이용자들 대상으로 이 사람들은 몇 단계를 거쳐서 연결되나, 3.57명인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몰 월드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누가 뭘 하고 있는지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관계 맺은 사람도 그거를 시시각각 알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굳이 기성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나한테 관심 있는 것들, 뉴스를 내가 조금만 더 능동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면은 알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기자실이라는 거는 언론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런 게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 뭐 그래서 그런 환경 변화요. 초연결성이라든가 초지능성. 초지능성이 고도화되면서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초지능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접해지는 광고라든가 뉴스 정보들은 이미 초지능성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측 가능해지고, 예측에 따라서 이 이용자의 예측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 내가 관심 있고 내 취향에 맞는 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노출된다는 거죠. 이런 이 시대 환경 변화에 주목해서 과연 그런 환경을 염두에 뒀을 때 기자실이 어떤 유효성이 있을까를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요. 한 가지는 제가 워낙 기자실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자실에 대해서는 무용론 이 강하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그리고 초연결 사회라는 점을 염두에 뒀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자실 관련해서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를 쭉 훑어봤어요. 그 결과 보니까 참 저도 예기치 않았는데, 저희 이제 그 학계에서 이제 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학술 논문이나 학술 발표 이런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연구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몇 편에 불과했는데, 뭐 대부분의 논조는 비슷한 거였습니다. 어, 이게 조금 뭔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이다라는 점. 그래서 폐해는 있지만 어, 이거를 섣불리 제도적으로 일방적인 뭔가 일률적인 규제로 없애는 방식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좀 지배적이었었고요. 학술적인 접근은 기자실에 관해서는 많지는 않았던 데 비해서 오히려 트레이드 저널, 그러니까 어떤 이제 특정 목적을 가진 협회라든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저널인 거죠.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 저널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참여정부 임기 내내 특히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인가요? 그게 논란이 됐었던 임기 말에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된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뭐 트레이드 저널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관훈 저널 같은 데서는 기자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옹호하는 입장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신문과 방송 같은 좀 준정부기관에 해당되는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참여정부 시기에 정부의 입장을 좀 옹호하는 측면에서 기자실의 무용론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제기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흔히 제가 이제 좀 그 다음으로 이제 시대 변화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것도 역시 뭐 다들 아시는 문제인데, 저는 이 초연결 사회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헤아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이 대두됐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요런 이 징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여기 계신 이제 심기상 기자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오마이뉴스라고 봐요. 오마이뉴스가 1999년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2000년인가요? 2000년 2월 22일이죠. 일부러 2자를 많이 두고 이렇게 창간을 했는데, 그때 창간을 하면서 내세운 모토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거였고, 제 기억에 그 당시 출범할 때 사장 오연호 대표 포함해서 상근 기자가 4명이었고, 상근자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한 700여 명의 시민 기자를 어느 정도 구성을 해놓은 상태로 출범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오마이뉴스의 영향이 정말 뭐 세계적으로 한때 2000년대 초중반에는 화제도 많이 됐었고 오윤 대표는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컨퍼런스에 많이 다니기도 하셨고 그런데 여기서 한 역할 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에게 기자라는 타이틀을 부여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세상에 벌어진 자기 주변에 벌어진 일들을 알린 것도 있지만 저는 그거라고 봐요. 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오죠? 이제 곧 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것보다 우리 어머니가 상, 우리 집에 방문하신다. 이게 더 큰 뉴스예요. 우리는 그전에는 이게 왜 더 큰 뉴스여야 되지? 이게 무슨 뉴스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내 주변에 벌어진 일. 저는 어느 날 오마이뉴스 사이트 들어가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대문에 걸려있는 헤드라인이 제목이 뭐였냐면 집마당에 목련꽃이 피었습니다 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련꽃이 피었다는 게 그게 카테고리로 따지면 그게 뭐죠? 뭐죠? 사는 이야기. 사는 이야기라는 카테고리에 걸렸는데 그게 메인으로 이제 헤드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의 자기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 뉴스가 되는 거.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꼭 뉴스 정보가 아니어도 공감할 수 있는 게 뉴스가 될 수 있다는 뉴스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옛날에 뭐 저명성, 흥미성, 중요성 이런 걸 가지고 뉴스 밸류를 판단했는데 이런 것 자체가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환경이 되고 나아가서는 요즘 많이 보죠. 그러니까 예컨대 오늘같이 날씨가 좋지만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나무가 쓰러졌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길 가다가 이걸 접하고 누군가가 어느 시민이 접하고 이거를 우리가 모두 다 장착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리고 텍스트도 길게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대박 한마디만 쓰고 두 글자만 쓰고 날려요. 내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러면 그걸 타고 퍼져요. 사람들이. 이런 일도 있구나. 어떻게 기성 언론이 이런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기성 언론 기자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자가용 타고 다니시고 주로 이런 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 동선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뭔가를 발굴해내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포장마차의 문제보다는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생중계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포장마차의 문제보다는 룸사롱의 문제가 먼저 더 눈에 들어오기가 쉽고 대중교통의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가 이제 잡히기가 쉬운 거죠. 기자실도 이것과는 무관하지 않은 거죠. 초연결 사회의 특징은 저는 개인이 비로소 이제 부상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 언론이 보도한 거에 대해서 팩트 체킹이 가능해지는 투명해진 사회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새삼스럽게 따지자면요. 제가 요즘에 KBS, MBC 파업 관련해서 이제 새삼스럽게 든 생각인데 이 1980년에 5월 광주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죽고 수백 명의 또 다른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행방불명되고 수천 명이 다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다 알다시피 그게 저는 대학에 86년에 입학했는데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 사건을. 그리고 일반 시민은 87년에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사회가 좀 민주화되면서 알게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 공영방송사들이 뭐 제 기억에는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걸 보도하면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오늘 2017년 오늘까지도 진상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헬기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밝혀진 바가 없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생각할 때 어떻게 그 광주라는 큰 도시에서 수백 명이 희생당한 일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세상에 없던 일이었을까? 기성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없던 일이 되는 시절이에요. 저는 이거를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를 생각해요. 광주보다 훨씬 작은 지역인 팽목항에서 벌어진 일이고 광주에서 희생당한 수보다 뭐 이렇게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훨씬 적은 규모의 희생자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기성 언론 위주의 환경이 80년 같은 환경이 유지됐으면 이것조차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더 쉽게 입이 틀어막혀질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는 세월호를 겪으면서 신조어가 나왔죠. 기레기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기레기가 아니었고 그 2014년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기레기 행태를 보였던 걸까요? 아니겠죠. 그 전에도 기레기 행태는 여전했겠죠. 참사가 있었을 때 하는 행동들은. 근데 이게 비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들에 의해서. 저희과 학생들도 3명이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찍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언론이 보도하는 거하고 비교가 되고, 이렇게 투명해진 시대, 개인의 발언권이 커진 시대가 초연결 사회, 앞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이기도 하고, 이런 방식은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쉽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알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오히려 저같이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 개인의 힘보다 오히려 다수의 개인들의 집합된 힘, 집합적인 힘, 이걸 이제 집단지성, 더 나아가서는 크라우드 소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힘이 훨씬 더 똑똑한,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이 사실이 입증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도 다수 개인의 힘이 똑똑한 한 사람보다 훨씬 셌어요. 아무리 똑똑한 개인도 우리보다 똑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전에는 다수 개인의 집합적 지성을 규합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죠. 근데 지금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환경에서는 아주 손쉽게 순식간에 규합되기 때문에 그 힘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세계 유수의 전통적인 언론들도 다수 개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힘을 활용해서 언론 기능을 하는 이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길을 개척했다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이 시민들이 부상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규합하면서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게 저는 초연결 사회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회를 염두에 두지 않고 기자실을 바라볼 수는 없다고 봐요.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과연 기자실의 장점, 기자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점들에 대해서 좀 이익 형량이라고 할까요? 좀 판단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자실이 존치된다고 봐야 주장하는 입장은 아무리 봐도 그냥 두 가지 같아요. 두 가지는 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언론 자유예요. 언론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특히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의 공직 문화 자체가 좀 폐쇄적인, 정보 개방성, 투명성 이런 것 자체가 높지 않은 뭐 이런 거하고 좀 맞물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자실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 있고, 이거는 이제 언론 자유를 행사하는 이유는 언론이 이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그런 이제 역할이 부여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속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서죠. 국민에게 복무한다는 측면인데, 요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나누어서 좀 들춰봤습니다. 과연 기자실로 인해서 언론 자유가 향상이 되는지, 그리고 기자실로 인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이 되는지, 이런 문제를 이제 보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미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이런 세미나도 필요가 없었겠죠. 다만 이제 좀 간접적으로라도 뭔가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봤는데, 굉장히 기대했던 것보다 저도 보면서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인상 깊은 그런 이제 지표들이, 비교적 최근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언론 자유, 기자실과 언론 자유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추론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매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었고, 우리가 기성 기자들하고 정부 간의 긴장 관계가 최고조였다고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참여정부 시기 때가 굉장히 지표상으로는 높았습니다. 언론 자유 지수가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심했던 이 시점에도
역시 우리의 언론 자유 지수는 높았습니다. 오히려 기자실을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대못을 박아버리겠다고. 더 이상 다른 정부가 바뀌어도 기자실 문제만큼은 조금 이제 개선하고 되돌릴 수 없게끔 만들겠다고 그렇게 좀 집요하게 했는데, 그거를 역시 이 후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당선되면서 이 공약 중에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었고, 이걸 이제 원상 복귀했는데 오히려 그 시점 자체가 곤두박질 쳤어요. 순위 자체가. 이런 지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직 기자를 대상으로 한 기자협회에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요인은 이제는 정치 권력이라기보다는 신문사 편집국 내부에서는 사주나 사장, 그리고 외부에서는 광고주로 넘어가는 환경이 됐어요. 정치 권력은 오히려 언론 자유 관련해서 오히려 과거 권위주의 같은 시절처럼 그렇게 이제 정부와 언론이 긴장을 맺고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아니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 공공기관이라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점들, 이런 지표를 가지고 유출을 할 때 오히려 기자실 문제가 언론 자유의 이 향상이라든가 저하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되지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거꾸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좀 더 넓은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2000년대 거쳐서 지금까지도 계속 무수한 우리가 지표로 잡을 수 있는 건 인터넷 신문의 규모입니다. 이거는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자기 블로그를 갈 수 있고요. 어느 때보다 표현 자유의 수위는 굉장히 높아지는, 기자실과 전혀 무관하게 오히려 우리 외부에서 벌어진 뉴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 자체는 굉장히 많아지고 누구나가 다 자기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 권리 실현 관련해서는요, 제가 이렇게 좀 접근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성 언론이 충실한 기능을 한다면 국민의 신뢰도,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기성 언론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신뢰도가 어떤지를 지표를 봤는데 놀라운 결과죠. 최근 조사인데 영국의 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결과인데 저희는 최하위였어요. 조사 대상 국가 중에. 심지어 검열제도가 아직까지도 있는 말레이시아보다도 낮고, 그리고 정부 언론이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슬로바키아보다도 뉴스에 대한 신뢰도, 기성 언론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언론 위기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점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 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 조사하는 지표에서도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눈에 띄게 낮았어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매체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발언권 수위가 높아지고 시민들끼리 연결성이 향상됐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대한 자연스러운 팩트 체킹이 되고 이래서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계 다른 어떤 나라도 아무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언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언론의 신뢰도가 그렇게 추락한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심했어요. 그리고 언론의 위기 담론이 굉장히 가중됐던 거죠. 신뢰 저하와 맞물려서. 이런 점들도 알 권리 실현, 뉴스에 대한 신뢰도 하고, 알 권리 실현하고 이제 저는 연동해가지고 좀 지표를 활용을 했는데, 그런 거하고 또 좀 연동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발언권이 높아지고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뉴스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기성 언론이 보도하는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환경이 되면서 오히려 기성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정서가 강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아마 저 이사장님께서 또
이 기자실이라는 주제 자체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좀 고리타분한 주제라는 거라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주제로 택하신 거는 이걸 매개로 해서 앞으로 언론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 취재 문화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헤아려서 언론의 미래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세계적으로 언론 위기는 기성 언론의 위기는 많이 얘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비추어서 기자실 문제를 좀 대입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 여러 논의는 못 봤고 저한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지혜의 저널리즘이라는 걸 이제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꼭 이 얘기만 한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석과 해석에 앞으로 기성 언론은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많은 부분을 앞으로 이제 자동화되고 인공지능 로봇이 해결을 해줄 거예요. 뭐 교수도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교사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 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회자된 게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였어요. 제가 원고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다보스 포럼은 매년 1월에 열리는 거고요. 스위스에서. 거기에서 우리말로 하자면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했고 그거가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거의 그냥 회자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1년 후에 열린 다보스 포럼, 올해 초 1월에 열린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 생각이 안 나네요. 어, 이 responsive and responsible communication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이런 식이었거든요.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되면서 중요해지는 게 그런 소통의 역할 그리고 뭐 크게 따지자면 언론으로 따지자면 공론장의 역할이에요. 그게 인공지능이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뉴스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고 그것만 편식할 수 있지만 그런 만큼 사회 공동으로 공유해야 하는 정보들의 중요성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단위별로 소통이나 공론장 구실을 하는 이런 언론의 중요성도 더 커진다는 얘기가 이제 올해 주제였었거든요. 인공지능이 못하는 영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수나 교사 입장에서는 지식 전달은 지금은 다 하버드에 입학하지 않아도 하버드에서 하는 강의도 들을 수 있어요. 서울대 입학하지 않아도 서울대에서 하는 강의 들을 수 있고요. 지식 전달하는 사람으로 교수나 교사가 포지셔닝하면 경쟁력을 잃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예요. 하지만 어느 때보다 이런 시대일수록 중요해지는 거는 저는 스승의 역할 같아요.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 수준에 맞춰서 교육해주고 다른 영역까지 커버해주는 인성까지 커버해주는 이런 스승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논리예요. 기자의 역할도 단순히 세상에 뭔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이거는 시민만큼 잘할 수 없어요. 이런 거에서 탈피해서 기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분석과 해석이라는 거죠. 이거는 인공지능이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야구 기사를 야구가 끝나자마자 스포츠 담당 기자보다 빨리 써내고 더 정확하게 써내요. 실제로 구분을 못해요. 테스트를 해봤지만 제가 발제에 썼듯이 이런 거에 연연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대안을 내고 해석을 하는 거. 우리가 매체 역사에서 그런 거 봐왔습니다. 이전에 라디오에서 또 뉴스를 하고 드라마를 하고 뭐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드라마라든가 연속극이라든가 이런 장르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신문이 해석 기능을 하고 텔레비전에 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좀 기능 조정을 조금씩 해왔어요. 지금 변화의 와중은 이 변화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그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매체 환경 자체도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굉장히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발견한 굉장히 저는 흥미로운 표현이었는데요. 우리말로는 맹목적 인용 저널리즘이라고 썼는데 그걸 제가 원어로 그냥 했습니다. He said, she said 저널리즘이에요.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식의 역할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어느 기관이든 제가 있는 충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공중이 있으면 일반 공중 대상으로 직접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그 창구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보내는 정보들을 기자가 굳이 가공해서 있는 그대로 보도자료를 쓰는 것, 이것 자체도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고, 실제 그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2003년에 나온 석사학위 논문인데 조기선이라는 분이 쓴 원고인데 여기서도 오히려 순천시 같은 경우는 요때 이제 잠깐이겠죠. 기자실이 없어졌는데 기자실 폐쇄되기 전과 후에 어떤 이제 저 뉴스 보도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홍보성 광고 기사는 감소하고 그 대신에 지자체에 대한 비판 기사가 늘었대요. 그리고 스트리트 뉴스도 줄어든 반면에 기획 취재가 늘어나고 오히려 요 짧은 시기에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오히려 그 일본에서도 기자실이 유효한 일본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쓴 기사 중에 정말 인상적이고 반향이 컸던 기사는 기자실에서 보내준 정보의 토대에서 한 게 아니라 그것과 벗어나서 한 게 오히려 더 경쟁력 있는 기사 보도를 쓰게 됐더라라는 하코다 데스야라는 분의 글이 권한주안을에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도 기자실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앞에서 제가 그 기존 연구들을 보면서 이 나온 공통의 이제 좀 결론 자체가 기자실은 우리의 불가피한 문화의 고유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위적으로 폐쇄하려고 해서는 그 폐단은 있지만 어렵다라는 거였고 그런데 저는 그런 점을 헤아릴 때 제도적 조치로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보다는 지금은 기자들이 정말로 내가 회사에 소속돼서 퇴직할 때까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내 후배들도 지속 가능하게 뭔가 사회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을 하면서 후배들이 계속 양성되는 이런 미래 가치까지 좀 생각을 한다면 스스로 기자실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게 좋은 일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김 교수께서는 본인의 입장이 기자실에 관해서는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으시면서 뭐 기자실의 필요성, 왜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순기능도 해야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KBS, MBC 특히 이제 방송에 뭐 공정 언론이 파괴되는 부분, 공정성이나 어떻게 진짜 언론사가 권력에 장악되고 파괴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한쪽에서는 여전히 그런 부분에 언론의 자유라든가 공정보도 이런 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기자실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까 하는 관련해서 이제 칼럼을 하나 쓰면서 기자실에서 특종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저는 수십 년의 기자 생활과 저도 기자실만 있었을 때 기자도 해봤고 뭐 그 후에는 기자실에 들어가지 않는 인터넷 언론에서도 있어 봤지만은 기자들의 생리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현업에서 있으면 아무리 뭐 해도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경쟁 의식이 무지하게 강해서 이거는 약간 이제 농담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제가 90년대인가 킬리만자로를 가게 됐는데 경쟁지 선배예요. 그분도 같이 갔는데 둘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 둘이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되는가. 뭐 저는 산악인도 아니어서 장비도 없고 6,000m 고지까지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선배 어디까지 갈 거예요? 4,000m? 나도 선배 가는 데까지는 갈래요. 그래서 적당한 곳에서 둘이 함께 내려왔는데 뭐 그거는 정말 뭐 특종보도하고는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경쟁의식이 발로가 되기 때문에
기자실 안에서 담합해서 특종이 나온다라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기자실이 정말 저도 없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유지가 돼야지 된다면은 아까 공동의 어떤 연대라든가 언론 자유를 위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연대하는 어떤 한사가 뭐 그쪽에 문제가 생겨서 핍박을 받는다든가 뭐 이럴 때 연대를 해주면 좋은데 또 절대 또 언론사끼리 그거는 또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여기자들 뭐 여기자 클럽이 그런 여기자의 권위 공호 이런 거에 나서 뭐 그런 시대는 지났지만 처음에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을 논의를 했었어요. 뭐 결혼을 하면 그만둔다든가나 차별을 받을 때 다른 그 언론사 소속사 그러니까 여기자 클럽 이름으로 함께 연대를 해주고 뭐 항의 방문도 하고 그러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게 거의 이제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기자라는 직업은 뭐 생리적으로 경쟁적이기 때문에 기자실을 통해서 뭔가 뭐 특종이 나온다든가 이런 거는 거의 뭐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이제 뭐 그 이제 본격적인 토론 이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많은 논의가 꼭 기자실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그 언론사 내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 문제 지금 지난 이제 정권에서 보여졌던 부분들 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언론은 뭐 권력보다는 그 자본의 포획이 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난 9년의 세월을 보면 그것도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좀 폭을 넓혀서 논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선 그 김 교수님 발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규상 오마이뉴스 대전 충청본부 기자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아마 서름도 많이 기자실 문제로 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예, 저 오마이뉴스 심규상입니다. 제가 그 충남도청 기자실 문제와 관련해서 2012년, 13년에 그 기자실 문제를 처음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대전에 있던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있던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사를 가던 시점이라 이 이사 가던 시점에서라도 조금 기자실 문제가 바로잡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또 올해까지 이 문제를 또 짚게 돼서 이게 이 기자실 문제만큼은 시대를 좀 거슬러 가는구나, 변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하게 됩니다. 올해 2월 달에 그 부산의 한 신문 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언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그 다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법조 부산의 그 법조 출입을 검찰 뭐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가 법조 기자단이 그 카르텔로 기자실 출입을 못하면서 공소장 뭐 판결문조차 받을 수가 없고 그런 이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부산지검의 그 법조기자단의 그 운영 구조가 바뀌었는가? 최근에 알아봤더니 변화가 없다. 똑같다 이런 겁니다. 충남도의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작년 기준으로 충남도청에 중앙지 기자들이 등록돼 있는 그 언론사가 12개고요. 지역지, 지방지라고 하죠. 전체 작년 12월 기준으로 107개 언론사에 200여 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게 되게 보수적으로 그 책정돼 있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집계를 하면 한 5, 600명이 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좀 충남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충남도청은 그런데 충남시군은 어떨까 이런 좀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충남의 기자실 문제가 시군 기자실 문제가
부각이 됐던 곳은 태안군이었습니다. 2001년인데요. 지방일간지의 태안 지역 주재 기자가 군청 출입을 한 지 열흘이 넘었는데 대접을 잘 안 해준다. 그래서 기자실 문에다가 못을 받고 그 사무실, 군청 사무실에 이게 사물을 이렇게 부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 때문에 오히려 태안 군청 기자실은 공동 브리핑룸으로 송고실로 전환하게 됩니다. 충남도청하고 비슷한 규모가 지금 천안시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이지만요. 2005년에 기자실에 있는 기자들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해서 천안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기자실 브리핑룸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고요. 그러면서 공동 브리핑룸으로 전환을 했는데 2014년도에 천안시청 출입기자단이 다시 감사원에 고발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브리핑실에다가 일부 기자들만을 위한 부스를 설치하고 광고비나 뭐 이런 것들을 일부 출입기자단이 독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기자들과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충남도청 기자실처럼. 그리고 드자비를 하고 이러면서 다시 공동 브리핑으로 전환하는데요. 천안도 똑같이 약 100여 개 언론사에 지금 200여 명이 상주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나머지 기사실은 아산에는 기자실이 없고요. 금산은 그냥 기사 송고실, 계룡에 기자실이 없고요. 논산은 그냥 브리핑룸으로, 부여 마찬가지고요. 보령 기자 송고실, 청양, 홍성 마찬가지고요. 서산 기자실이 없고요. 공주도 기자실이 없습니다. 자, 기자실이 15개 시군에서는 기자실이 없거나 공동 브리핑으로 전화해서 기사 송고실 정도로 운영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안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것이 특정 기자들이 독점할 때 오히려 그 내부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시도는 어떨까? 광역자치단체를 봤는데요. 충남도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개선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좀 충남도하고 비슷한데요. 경북도가 충남도청처럼 안동으로 도청을 이전했죠. 이전하면서 이 전체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개편한 케이스입니다. 대구시청의 경우에는 2014년에 시장이 브리핑룸으로 개방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기존 회원사의 반발로 여전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형 운영이 작년에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이걸 지금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어떤가 봤더니 법률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공공기관이 특정 출입기자만을 위해서 기관의 비용으로 기자실을 만들어서 취재 공간을 확보하고 이걸 지원을 특정 출입기자단만 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구두로 받은 거는 그렇습니다. 즉 특정 언론사들이 애들에게 고정석을 독점해서 부여하는 것은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기자실 운영, 우리 아까 이제 발제하시는 교수님께서 오마이뉴스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요. 오히려 재작년에 오마이뉴스에서 일하던 후배 기자가 10년간 일하던 오마이뉴스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프리랜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자유롭다는
오마이뉴스를 떠나면서 한 얘기가 사대문 안에서 서울에 있는 사대문 안에 없는 변방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나왔다. 그렇게 나와 보니까 역시 이 기자들이 너무 많이 사대문 안에 몰려 있고 사대문 안에서 권력자의 목소리만 듣고 있다. 나와 보니까 오히려 변방에서 중앙을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현재 이 기자실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언론인들이 자신의 언론 자유만을 좀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언론 자유는 좀 외면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기자들이 하는 일이 다른 집단들의,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하는데, 스스로의 기득권 이거에는 너무 관대하고 기득권에 너무 치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반성이 좀 자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데서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누구나 지방정부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면 잘못됐다라고, 현재 운영 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자단의 눈치를 보면서 관행을 유지하는 여러 이유 중에는 아까 이제 발제하시는 분은 이 기자실과 관련해서 언론 자유와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기자단을 운영하는 기존 기자단의 경우에는 언론사들이 지방정부의 너무 광고료와 같은 재정적, 경제적 문제에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라는 경제적 문제도 이 기자실 문제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은 이 각 언론사별 객관적 지방 정부를 통한 홍보 광고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기자단에 기자실에 상주하면서 여론을 통해서 출입처를 통제해서 광고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는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도 객관적인 언론 홍보비의 기준을 마련해서 이 기자실 운영 자체가 광고비나 이런 것들을 좀 독점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창구로 활용되는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언론단체도 나와 있는데요. 기자실 문제가 2000년 초반에 주요 의제가 됐다가 2000년 중반에 또 주요 의제가 됐다가 아직까지도 이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데는 끝까지 뿌리 속된 말로 뽕을 뺄 때까지 좀 해결될 때까지 집중하는 조금 지속성이 좀 부족한 원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자실 문제가 다른 여러 의제들이 있지만 해결될 때까지 주요 의제로 올려놓고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를 좀 줄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상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오마이뉴스 지역 충남 시군의 구체적인 사례, 뭐 이렇게 기자실 있는 곳과 없는 곳, 근데 결과적으로 기자실이 없는 곳이 오히려 언론의 기본 기능을 더 잘하고 있더라,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자 개인의 자질, 이제 기자 언론관이라든가 기자로서의 어떤 역할과 뭐 언론관 같은 것을 좀 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또 따로 떼어서 이야기해볼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양선희 대전대학교 글로벌 융합 창의학부 교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대 양선입니다. 저도 기자실에 관해서 이렇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가 이번 세미나를 기회로 해서 발제문 읽으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흥미로운 부분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기자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련의 논쟁들은 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기보다는 저널리즘 환경 현실하고 맞닿아 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발제자께서는 이제 몇 가지 항목으로 두 가지 측면을 찾아봤는데, 저는 그냥 가장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기자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저는 결국은 저널리즘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저널리즘의 핵심 기능이 뭘까? 결국은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 이런 부분을 매개해주면서 시민한테는 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여론 형성에 도움을 주고 또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것, 이런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일 거라고 봤는데, 그렇다면 그런 원론적인 기능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자실이 필수적인가?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들었어요. 오히려 취재원이나 기자 간에 유착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인간적인 유대가 발생한다든가 이래서 나오는 폐해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그런 식으로 좀 결론을 도출했었고, 그렇다면 근본적인 물음에서 좀 사례들은 어떤 게 있을까? 기자실과 관련한. 그래서 발제문의 사례가 되게 흥미로웠는데,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3년에 있었던 석사 논문이었는데, 그 순천시에서 전남 순천시에서 기자실 폐쇄 이후에 오히려 기획 취재나 아니면 비판성 기사가 증가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흔히 방송에서도 정규 편성을 하기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MBC의 복면가왕, SBS의 미운 우리 새끼, 이렇게 간판 프로그램들이 실제로는 시청자의 반응을 엿보고 특집 편성을 한 후에 좋은 반응이 있을 때 정규 편성이 되곤 하는데, 이 조기선의 연구가 일종의 그런 파일럿 프로그램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3년에 파일럿이 시행이 됐다면 지금쯤은 정규 편성, 그러니까 기자실의 폐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산시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아까 오마이뉴스 신기상 기자님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폐쇄를 하고 나서 보도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셔서 저는 이런 부분에 좀 더 확신을 갖게 됐고요. 요즘에 대학에서도 교수법에 관한 워크숍 이런 것들, 일종의 교수 재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가서 많이 하는 얘기가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수자가 21세기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언론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20세기 찾아보니까 한 1920년대부터 기자실이 우리나라에 등장을 했는데, 20세기 기자실에서 20세기 마인드의 기자가 21세기 이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충실하게 수용하고 있는 21세기 수용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발제문에서도 나왔지만 2차 르네상스에 비견될 만큼 미디어 환경을 정말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1920년대에 등장한 기자실이라는 곳이 과연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기득권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미련 또는 아까 집착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JTBC 뉴스룸을 그 포털로 생중계한 게 좀 떠올랐는데요. JTBC 뉴스룸이라는 메인 뉴스를 포털로 생중계했던 게 2013년 10월이었어요. 그러면 포털로 생중계할 때 TV 실시간 시청률은 떨어질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발주자였던 종합편성 채널에서 포털로 생중계를 하는 좀 과감하고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굉장히 성과를 거둬서
1년 만에 온라인 접속자 수가 6천만 넘었고요. 특히 세월호 당시에는 하루에 100만 명 정도 접속자가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도 오히려 그 이후에 단순히 뉴스를 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소셜라이프나 이런 페이스북과의 협업이나 뭐 유튜브 동영상 이런 등등 해서 JTBC 뉴스를 소비하는 또 다른 패턴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오히려 영향력이나 신뢰도 면에서 최근에 1위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선택, 좀 과감한 선택이 결국은 지금 변화된 미디어 환경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언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좀 과감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초연결 사회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네트워크화된 미디어 환경,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세계 1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변화된 좀 미디어 환경이나 수용자들한테 과연 기자실이라는 공간에서 생산하는 뉴스가 과연 기자실이 또 얼마나 의미 있는 뉴스 생산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조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토론자는 좀 발제문과는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각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 정도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긍정적인 기자실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시려고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변화된 환경에서 기자실 문제는 좀 더 점진적인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뭐 글쎄요, 좀 이렇게 토론은 그 세미나나 이런 건 치고받는 맛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약화된 것 같습니다. 이기동 대전 충남 민원연 사무국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이고요. 제 토론 좀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 발제문 받아보면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감명을 받았고 어떻든 이제 기자실 문제와 관련해서 발제문에서도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정리되어진 논문들이나 글이 사실은 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기자실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뭐 이제 그런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 논문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발제문이 의미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기자들이 이 발제문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기자실을 폐쇄를 하든 뭐 개방형 브리핑대로 전환을 하든 이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이 발제문을 좀 보고 어떻게 미디어가 좀 변화되고 있는지, 미디어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독자의 인식들이나 주변 환경들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에 그 발제자 분도 그렇고 토론 두 분 이렇게 해주신 것 속에서 뭐 대략적으로는 거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기자실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대중출연 민원연 또 민원연과 같은 그런 언론 단체들이 좀 그동안 대응 활동도 좀 해왔던 것도 있었고, 뭐 신규성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초반에 그 시군 기자단 폐쇄 운동이나 브리핑룸이 전환할 때 이때도 이제 같이 좀 운동을 했던 기억들이 나기는 하는데요. 어떻든 이 문제가 벌써 10년, 2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혀 뭐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뭐 시민사회 역량이 그만큼 부족해서 일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언론사들의 인식 자체가 여전히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그 자리에 좀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기자실 문제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논의되는 부분들이나 쟁점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게 이제 지극히 그러니까 기자에게만 초점이 좀 맞춰지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기자단이라고 해서 사실 기자협회
가 중심이 된 그런 기자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있기 때문에 기자의 이제 초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자단에게만 이 문제를 좀 맡겨놔서는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언론사 자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이라든지 또 새롭게 언론사들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언론의 기능을 하고 독자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좀 계속 제기되어지고 있고 뭐 다른 논의, 다른 어떤 그 고민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하면, 언론사 측에서도, 그러니까 언론사 측면에서도 좀 과감하게 좀 이 문제에 관련해서 결단을 좀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역의 이제 언론 사주라든지 특히 뭐 편집국장을 비롯한 지역에 책임 있는 그 언론사의 그 경영진이나 편집국 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들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좀 하락시키는 그런 과정으로밖에는 이 문제가 좀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자단 문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특히 이제 기자단을 구성하고 있는 기자협회라든지 기자협회에 소속되지 않는 기자들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이해관계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좀 뭐 다소 억울하게 느껴진다고 이제 뭐 이해하기도 하지만, 기자협회 소속 중심의 이제 기존의 출입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존의 모든 그 기자단에 제공되는 특혜라든지 혜택, 이런 부분들을 수혜하고 있고 그것들을 독점하고 싶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별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기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기자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자단의 브리핑룸 전환이나 뭐 기자단 폐쇄 뭐 이런 부분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심 그 안에 이면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기자들 역시도 기자단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만약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기자단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입장이 아마 금방 바뀔 겁니다. 왜냐면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하게 기자단에게 그 던져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충남도청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면서 이 부분이 좀 공론화돼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나가는 부분들도 썩 모양은 좋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역 언론들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종속적인, 그러니까 광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종속적인 부분으로 지위가 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또 다른 언론 통제나 또 다른 뭐 이런 부분들로 비춰질 여지도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어떻든 이 부분이 이제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기자실 개선이나 이런 부분까지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은 역시 공생관계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출입처 역시도 이 부분의 폐해나 심각성들이 결코 이제는 좀 그만두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떻든 뭐 적극적으로 폐쇄라든지 아주 강경한 조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방형 브리핑룸이라는 이런 형태로 좀 독점적인 지위나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무마시키면서 좀 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서 어떻든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희 시민사회에서는 보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왕에 논란이 그러니까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라면, 이게 이제 뭐 충남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희 대전, 충남, 세종권을 보면 충남도도 그렇지만 대전시도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세종은 조금 다르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부분에서 기자실이 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더 공론화가 좀 돼서 단순하게 개방형 브리핑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언론 기능들을 할 수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뭐 취재, 그러니까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을 하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기자실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공론회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과정에서 지역 언론이 그냥
기자에게 그 책임을 넘겨놓을 것들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언론사에서도 지면이나 방송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될 수 있도록 열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상황들을 보면 결코 개선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자도 떠났고 시청자도 떠났어요. 근데 그 떠난 이면에는 근본적으로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기성 언론에 대한. 이 부분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미 그 자리에는 SNS나 개인 블로그나 아니면 개인 미디어들을 통해서 혹은 작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기성 언론들이 해왔던 역할들이 대체되고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는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논의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지분해지고 좀 다소 뒤늦게 이 문제들이 공론화되는 측면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좀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나서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들이 좀 해결돼야 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언론 자유나 저널리즘 측면에서 기자실이 유지되고 있는가라고 보면 저 역시도 그거는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널리즘이나 언론 자유라는 측면보다는 지금 언론의 생존을 위해서, 언론사의 생존을 위해서 광고를 따오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 급급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저널리즘 재기능을 하게끔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떻든 이 과정에서 논의해서 좀 핵심적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은 언론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뭐 개방형 브리핑제로 전환을 하든가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정보 접근권이나 정보의 공개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더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한편으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뭐 언론사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출입처에서 나오는 보도들이 사실은 뭐 90% 그러니까 지금 지역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90%, 80, 90%, 90%가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출입처가 같고 출입처에서 써준 보도 자료를 가지고 보도를 하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김정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독자들이 원하는 것들은 언론이 단순하게 그 스트레이트 기사, 단순 정보 전달하는 기사를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고 해설해주고 심층적인 내용들을 보도해주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보도가 되려면 출입처의 안주에서는 절대 그런 보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만큼 쓸 수 있고 경험한 만큼 기자들도 뭔가를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자실에 있다 보면 사실 만나는 사람은 뻔한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기자실을 박차고 나와야 언론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도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지역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유력한 지역 신문사라고 하는데도 실제 필드에서 그러니까 출입처가 아닌 여러 가지 취재원들을 만나고 다양한 현장을 취재할 수 있는 취재 인력이 본사 직원들은 총 직원들은 한 뭐 80명, 100명이 될지언정 취재 기자들은 그게 절반도 안 되고요. 실제로 필드에서 취재할 수 있는 기자가 5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생한 기사들, 지역의 현안을 곳곳을 좀 찾아다니면서 나올 수 있는 기사들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출입처 제도를 기자실에 안주하면서 나타난 가장 큰 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언론사에서도 출입처에 들어가 있는 인원을 빼서 현장으로 좀 내보내는 기획 취재팀을 만들든 기동 취재팀을 만들든 별도의 인력에 사실 보도자료 베껴 쓰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내용도 거의 90%, 100%를 그대로 전제하는 마당인데 그거 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명, 3명씩 거기에 출입처에 박아놓을 이유 없습니다.
독자를 위해서라도 언론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들 현장으로 빼서 현장의 기사들을 좀 채워 넣는 작업들, 그래야 기자들도 전문성을 갖고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서없게 좀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이 문제는 좀 미룰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좀 직면해 있는 게 지역 언론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시 한번 지역 언론사 사주 편집국장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 개선을 위해서 좀 나서주기를 좀 촉구하면서 일단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이 문제가 기자 개개인의 어떤 자질이나 언론 간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사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 우리 세미나 때도 뭐 사이비 기자 문제가 나왔을 때 사이비 기자는 저는 없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은 사이비 사주가 있을 뿐이다. 그 뭐 경영이나 여러 가지 기자실 문제도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그 경영의 문제까지도 이제 겹쳐지면서 굉장히 좀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들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개인은 뭐 손쉽게 기자실이 없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언론사로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 구성원으로서 거기를 밖을 벗어나면 기자 역시 그냥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런데 그 정찬욱 그 한국기자협회 정책기획본부장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김재현 교수님 그 발제 내용하고 앞에 토론 패널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기자실에 굉장히 그동안에 안주해 왔던 사람으로서 우리 심규상 기자가 자기들만의 언론의 자유만 생각하지 뭐 다른 사람들의 자유는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닿았는데 지금 이제 주제가 기자실 개방 뭐 시대적 흐름이다 했는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는 개방을 넘어서 이제 사실은 기자실은 폐지가 돼야 되고 사실은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까지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김선미 사회자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한쪽으로만 얘기를 하면 토론이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하고 또 이제 한국 기자협회 기자협회가 지금 기득권 언론이라고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 이제 기자협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 의견이 기자협회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기자협회 입장이 아니고 기존에 이제 기자협회에 소속돼 있는 언론사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토론에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온 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에 하여튼 기자실 폐지라든가 개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둘러싸고 이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죠. 특히 이제 이번 토론회가 최근에 있었던 충남도청의 개방형 브리핑실 전환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거를 둘러싼 갈등 뭐 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실 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한 해법을 좀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이 토론회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기자실이라는 것이 사실은 많은 그 불합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하여튼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 김재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유지가 되어 왔죠. 사실은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그 뭐 기자실이 다른 나라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의 이제 그 독특한 그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른 이제 독특한 부분이 이제 그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한 게 노태우 정부 말기예요. 노태우 정부 말기인데 뭐 그 이전에도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사실은 기자실은 뭐 이른바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의 사실은 전유물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그전에는 제가 처음에 기자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기자협회 소속의 그런 언론사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자협회 소속에 있는 언론사들이 거의 대부분 그거를 전용 공간으로 사실은 사용을 했었던 거를 전부 다 알고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기자실은 사실 또 기자실이 생긴 게 명목적으로는 이제 기자들한테 취재 편의를 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그런 공간이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해당 출입처가 기자실을 만든 출입처가 그 출입 기자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출입 기자가 쓰는 기사, 특히 이제 자기 기관과 관련된 안 좋은 기사들, 비판적인 기사들을 아주 그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자실을 만들었다고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뭐 취재 편의도 당연히 제공을 했지만, 그래서 그런 기관들의 아주 어떻게 보면 그런 숨은 그런 어떤 뭐 좋지 않은 의도도 많이 작용을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이 경험을 했지만 기자실은 늘 그 사람들하고 출입 기자와 또 일명 공보실이라고 하는 대변인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늘 그 공간에서 마주치면서 사실은 온갖 어떻게 보면 거래장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출입하는 기자들은 그 기관으로부터 사실은 많은 특권과 또 혜택과 이런 것들을 누려왔던 게 사실이다. 그런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패단이 계속 이제 돼 왔던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언론 환경이 이제 인터넷 언론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제 기자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를 요구받아 왔던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참여정부 때 이제 그 여전한 일부 언론사들 간의 이제 들만의 그 폐쇄적인 기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또 그 속에서 그 언론사 간 담합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참여정부가 지적을 하면서 기자실 폐지나 또는 뭐 개방형 브리핑제 뭐 이런 걸 골자로 하는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뭐 이런 걸 시행하기도 했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 그게 왜 나왔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대선 전에 그 당내 경선을 할 때부터 이제 이른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으로부터 뭐 엄청난 사실은 표적이 됐어요. 표적이 됐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 계속 보수 언론의 이제 십자포화에 이제 시달리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그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그 반감을 이제 드러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각 출입처에서 이제 각 출입처의 그 폐쇄적인 기자실에서 일부 보수 언론들이 이제 담합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올바르게 자기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합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왜곡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이 기자실 문제가 그때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런 문제 때문에 훨씬 더 부각이 됐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 경험, 제가 이제 지나온 세월을 보면.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은 기자실이 이제 일정 부분 복원이 이제 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 심규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자실이 복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는 완전히 그 이후에 폐쇄가 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 복원이 된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변해 왔는데, 하여튼 뭐 그런 그 정치 사회적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변화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은 그렇게 복원이 되기도 하고, 아직도 이제 그대로 이제 폐쇄가 되고 하는 그런 변화 속에 있고, 지금도 이제 그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출입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뭐 예전에는 뭐 특정 언론만의 전유물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일부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너 언론이라고 하는데도 사실은 기자실이 많이 개방이 돼서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 아까 그 심규상 기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이거 때문에 이제 말아보니까 대전시청은 한 100여 개 언론사, 그 다음에 세종시는 뭐 전국적인 언론 뭐 이런 데 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충북, 대전, 충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등록 기자가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충남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비슷한 숫자가 출입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 언론사가 사실은 기자실을 다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죠. 실제 기자실을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은 그렇게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는 아니다. 최소한 대전시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충남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일부러 이제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의 출입을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현재로는 예전과 다르게 완전히 폐쇄적인 구조로 사실은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매체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실은 기자실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각 기관도 사실은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부 이제 뭐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사실은 일부 매체에 보면 좀 미숙한 기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숙한 기자들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어떻게 보면 잘 취재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사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또 광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현 교수님하고 양선희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순천시 사례를 언급을 이제 하셨는데, 기자실을 떠났을 때 훨씬 더 비판적인 기사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어떤 분이 석사 논문으로 쓰셨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논문을 다 안 읽어봤기 때문에 뭐 그거를 정확하게 논평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판단컨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가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비판 기사가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기자실을 폐쇄한 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쓴 그런 기사도 아마 상당히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상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우리 김재현 교수님의 초연결 사회에도 기자실은 유효한가라는 부분 이 물음에 전적으로 사실은 동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기동 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내용을 좀 기자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다른 부분 사람들도 읽어봤으면 좋겠고 저도 이 발전 논문을 나오면서 정독을 했어요. 정독을 했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많이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전적으로 공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원연에 이제 이기동 처장 나와 계신데 폐쇄적 기자실을 운영을 고집하는 기자협회 소속 출입 기자들은 혈세로 지원되는 기자실 운영의 독점적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도 그 논문에 보니까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결국은 시대적이고 또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거스를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기자실이라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실이라는 공간이 이제 어떤 기관에 대한 어떤 감시와 견제 또 공적 정보의 어떤 그 효율적인 습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유용한가라는 그런 부분, 그런 의문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제 좀 현실적인 아까 우리 김재현 교수님께서 이제 학계에서 보는 것과 현업에서 보는 것들에는 분명히 어떤 시각이나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현업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좀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기자실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자가 출입처에 접근을 해서 어떤 정보를 취득을 하고 하는 어떤 공간, 그것이 꼭 기자실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런 공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토요일에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체련대회가 있어서 충북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체련대회를 같이 했는데 그 친구가 차 타고 가면서 그 친구는 이제 괴산, 증평 뭐 이런 데를 하는데 주로 괴산에 이제 있는데 거기는 기자실이 없대요. 기자실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서 돈이 있어서 일부 연합뉴스에 무슨 사무실을 하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기사를 쓰냐 그랬더니 자기는 논두렁에서도 기사를 쓰고 그 다음에 취재를 갔다가도 안 되면은 그 마을의 정자에 앉아서도 기사를 쓰고 군청에 들어가면은 그냥 그 특별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공보 담당자 옆에 빈자리에 앉아가지고 기사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물론 뭐 기사를 제가 보기에는 기사를 어디서 작성하느냐 하는 문제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취재 환경에서 아니면 기사를 작성하는 환경이 그 정도 돼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기자실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최소한의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만큼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이기동 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자실 문제는 물론 기자 개개인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언론사가 전통적으로 출입처 제도라는 것을 고수를 하고 있는 한, 출입처 제도라는 것을 언론사가 전통적으로 고수를 하고 있는 한, 이 기자실 문제가 해결되기가 참 어렵다. 이 조금 아까 전에 이제 이기동 처장도 이제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이제 정말 초연결 사회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언론사들이 출입처 제도 개편과 함께 취재 환경 자체를 개선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됐든 간에 기자실은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기자들 현실적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부분을 지금 현재 이제 여러 언론사가 난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기자실의 문제는 취재 환경 외에도 여전히 취재 환경 외 경영 외적인 광고 그런 부분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논외로 하고 얘기를 하면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 사주들이 그걸 개선해 준다? 오히려 사주들은 그걸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 사주들이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해줍니까? 그거는 저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을 갖춘 매체의 기자실 출입은 당연히 허용이 돼야 된다. 언론과 또 어떤 여러 매체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똑같은 기사를 매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사를 찍어내는 그런 언론의 모습은 독자들을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자격을 갖춘 매체의 기자실 출입을 반드시 허용해야 되는데도 여기에도 현실적인 문제와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격을 갖춘 매체라는 거는 허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에만 해도 각 기관마다 등록기자가 수백 명이나 되는데 이 중 어떤 매체가 자격을 갖췄는지 하는 문제는 그런 것을 아는 것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워요. 이거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토론을 하는 것처럼 이걸 무한정 또 방치하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실 개방이라든가 개방이라는 이런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런 올바른 어떤 기치라든가 명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림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자실 운영에 어떻게 보면 그 특정 언론만의 그 기자실 운영에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사용도 중단해야 되지만 이건 반드시 중단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개방을 해야 될지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로 분명히 남는 부분이 있다. 제가 좀 힘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어떤 언론에 그걸 뭐 사이비 언론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그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언론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 언론의 폐해는 그 기자실 운영의 기자실 운영의 그 독점적인 사용 못지않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없어져야 될 적폐라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기자실 운영이라는 대명제만 놓고 보면 다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매체까지 그러면 기자실 모두를 개방을 해가지고 다 들어오면서 겪게 되는 기관이라든가 어떤 기관의 피해라든가 또 잘못된 보도로 인한 어떻게 보면 그 독자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그러면 감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격을 갖추고 하여튼 그런 사이비 언론의 적폐는 기자실 운영의 독점적인 사용 못지않게 없어져야 될 적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다라는 그런 부분을 드립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뭐 기자실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그 통합 브리핑실 운영 같은 것도 방편이 이제 될 수 있어요. 브리핑실 기자실에 가면은 이렇게 예전에는 지정석이 이렇게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청에도 가면 지정석 외에도 브리핑룸이라는 게 있어서 누구나 그 브리핑룸에 들어와서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사를 송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와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자실이 여전히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러면 자격을 갖춘 매체의 출입은 그 뭐 한계는 제가 여기서 그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자격을 갖춘 매체의 출입은 허용을 하되 사이비 언론도 사실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언론 내부의 어떻게 보면 자정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제도적인 뒷받침 이런 것도 분명히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여러 시간도 많이 쓰셨고 뭐 일당백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이제 포인트에서 기자실을 뭐 개방할 것인가 폐쇄할 것인가는 그렇게 그 명제로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부분이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홍보비 그 기자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저기 빼고는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빙산처럼 그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리를 뭐 지정석을 두느냐 맞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또 하나 아까 그 이기동 우리 사무국장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기자만의 문제가 아닌 언론사하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그것을 다 논하기에는 굉장히 시간도 거의 다 됐고요. 결론은 어쨌든 의견은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 기자실 지금 형태와 같이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기자실은 안 된다. 현업 종사자들도 뭐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거는 뭐 적어도 이제 송고실 정도는 편의 제공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충남도도 지금 그거는 하겠다는 거죠. 지정자석은 없고 그냥 오는 도서관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리 와서 기사하는 거. 그러니까 송고실 이제 기사 송고실 정도는 뭐 확보를 해줘야지 된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까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자격을 가졌느냐 이거는 저는 뭐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비 언론이 어느 게 사이비고 어느 게 자격을 가졌느냐 메이저라고 해서 사이비가 아닌가 거기가 주는 왜곡 보도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큰가 짜잘한 그 소위 말해서 조그만 언론사가 하는 공사장 현장에서 뭐 갈취하거나 이렇게 해서 왜곡 보도하는 그 폐해가 더 큰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따져보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뭐 질문이 구체적으로 발제되게 뭐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동전의 양면이긴 하지만 어떻게 봐야지 될 것인가 한번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조금 그러니까 언론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좀 금기시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기동 국장 같은 경우는 이 기자실을 개혁하면서 문제를 극복하면서 이게
그 언론 기능 정상화, 시장 질서 정상화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식 얘기한 것도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언론에 대한 인위적인 외부의 개입이나 인위적인 재편 같은 거는 되게 위험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도 그 자격 있는 언론을 해야 된다는 문제,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현장에서 이제 그런 게 사이비 기자 정말 이렇게 좀 뭐 이런 폐해도 알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이비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되는 성질이고, 시장에서 잘하는 곳, 좋은 곳, 자기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곳이 이기지 못하는 곳이 있죠.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였죠. 갑질이 통하고 대기업이 끼어들어갔으면 다른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언론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구조 속에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 문제 같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자실을 완전히 없애자는 건 아니고 폐쇄적인 기자실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거고, 통합 브리핑실 같은 형태로 이제 유지하는 건데, 여기에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죠. 그러니까 1인 매체로 활동하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미디어 잘 아시잖아요. 미디어 문구라는 1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뭐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대학도 안 나왔고, 이런 친구가 90년대부터 계속 위안부 할머니들 수요 집회를 할 때마다 수요일에 가서 계속 취재를 했고, 아무도 위안부에 주목하지 않을 때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는 수요 집회에 계속 취재했고, 끊임없이 취재하고 자기 아무도 안 보던 블로그에 올리고 이러면서 그게 오늘날 이 위안부 문제 이것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런 그 1인 미디어, 미디어 문구 같은 이런 친구는 누가 봐도 더 저널즘 기능을 잘해요. 하지만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을 테고, 이런 비제도권화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환경에서 누가 판별을 할 수 있을까? 판별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1인 미디어 포함해서 누구나 다 일반 시민도 관심 있는 의제라면은 가서 통합 브리핑을 쓸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취재 환경 개선은 어디까지나 취재 활동을 하는데 이 필요한 거를 지원하는 거지,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는 곳이 꼭 기자실이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거는 언론사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2, 3분 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이거 원고를 쓰면서 저는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기자실 문제를 썼는데, 지금 이제 쭉 말씀하신 것들이 주로 이제 물론 충남도에서 비롯됐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지역 문제를 많이 해서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그 대통령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이게 참여정부 때 비서실장을 하고 민정수석을 한 그런 향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지역 분권은 지금 좀 얘기하려면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회사도 중앙집중형, 수직형 이런 모델보다 모듈 단위의 분산형 구조가 훨씬 더 성과를 낸다는 식으로 바뀌고 있고, 지역도 바뀌고 국가도 그런 단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분권형으로 나아가는 건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옳고 이렇게 가속화될 거예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연결사회를 가죠. 초연결사회의 특징은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Distance is destiny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속담 비슷한 거 있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활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게 이제 서양 속담에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뀐다 그래요. Connectivity is destiny로.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중요해지지 않았어요. 성심당 빵집은 옛날부터 맛있었어요. 1952년에 만들어졌는데 계속 맛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와서 전국적인 브랜드가 됐죠. 그 힘이 커넥티비티를 이용한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지지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뭔가 강점이 있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거예요. 싸이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친 이유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다 한 가지 꼽아요. 유튜브예요. 그게 초연결 사회거든요.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분권이라는 게 그냥 쪼개기가 아니라 지역 분권을 하면서, 지역이라는 거는 사람의 삶의 단위이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해야지 컨텐츠도 나오고 경쟁력 있는 상품도 나오는 거고, 이런 식 지역 분권 방향 갈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 공론장의 역할이에요. 지역 언론의 역할이에요. 지역 언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언론의 중요성은 사회에서 알잖아요. 언론이 제대로 그 공론장 구실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지역민들 자체적으로 의사결정권을 갖는 식의 역할을 하실 수 없는 구조라면은 지역분권 사회가 되더라도 맹탕이 돼버려요. 온전한 지역분권이 안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역 언론은 오히려 지역 유지와 유착해가지고 지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개발이 돼서 지역민들은 환호하지만 알고 보니까 개발에 따른 이익은 돌아가는 사람은 몇 명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지역에 대한 인식이 이런 구조예요. 이런데 지역 성장을 위해서 지역 언론에 자기결정권 맡기면 이거 토호 세력들만 크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팽배한 의구심이 있고, 현실도 그거와 다르지 않고, 지역 언론이 어느 때보다도 자기 중심성을 갖지 못하면 지역 분과라는 게 법제도적으로 진행되고 그래도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기자실이 과연 그게 핵심일까요? 언론사가 점점 파이가 줄어들면서 힘이 분산이 되는데,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자실에 쓰는 인력들요 다 그냥 시민들이 똑똑해지고 발언권이 커졌는데 시민들을 담당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누구는 청소년들, 누구는 대학생들 담당하고, 이러면서 좀 개방하고, 이 사람들이 저마다 다 미디어인데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의견이 기자실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풍부하고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복무해야 될 대상은 지자체가 아니라 시민이거든요.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에 우리가 좀 더 살을 보태주고 이걸 중요하게 부각시켜주고, 그래서 지자체가 이런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고, 이런 게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인데, 지역은 특히 그런 측면에서 취약하고, 앞으로 시대 자체는 또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있고, 그런 큰 맥락에서 보면 기사 작성하는 곳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광고에, 글쎄요, 광고에 의존하는 게 참 이렇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아니, 지방정부가 꼭 지역 언론에 광고 나눠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적폐잖아요, 사실은. 좀 큰 틀에서 보자면, 기자실이라는 거의 효용성 자체가 좀 이렇게 달리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법제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자협회 차원에서부터 먼저 이런 거에 대한 자각이 앞서고, 특히 지역에 있을수록 이렇게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뭐 제가 원래 예상할 때는 11시 그러니까 100분 정도를 토론을 할까 했는데, 의외로 이제 뒤로 갈수록 열기가 늘 그렇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시간이 임박할수록 열기가 더해지는데, 결국은 기자실 문제도 그 공정보도 저널리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 특히 지역의 문제는 지역 분권과 연결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지역 언론이 살아야지 지방 분권도 그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고, 또 시민들의 삶, 결국은 시민들의 삶에도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자 보면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안타까움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언론이라는 거는 뭐 지역 환경, 권력 감시, 뭐 비판 기능, 원론에 충실할 때 그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중앙이나 뭐 지역이나 다름이 없을 테고요. 그래서 오늘 뭐 기자실 밖으로 행군하는 거는 기자들이 해야지 될 부분이지만은, 나머지 부분들, 그 언론사나 또 지역과 그 시민사회나 그 협업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 공정 언론을 해보자는데 가장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대전 언론문화연구원이 마련한 주객 그 세미나 기자실 개방 시대적 흐름이다라는 주제로 여러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지역 특히 언론계에
자그마한 영향이라도 좀 끼칠 수 있다면 오늘 그 세미나 보람이 더욱더 보람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